칸이 좀 부족해요, 지금. 빈칸 아무 데나 쓰셔도 돼요. 자, 충수광은, 이제, 음,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사촌이랑 자기를 경쟁시킨다거나, 그리고 원나라 황실에서 무슨 별 이유도 없이 자기를 원나라로 불러가지고 머물게 하거나,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정치에 그렇게 큰 뜻을 못 느끼게 돼요.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가 왕인데, 아버지가 사촌이랑 너희랑 그 자기 아버지 권력을 그 실하게 하려고 경쟁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원나라에서 갑자기 너희들 불러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둬놓는다거나 하니까 하면은 좋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고려 돌아와가지고 한 7년 동안 지내다가 자기 아들이었던 이 충혜왕에게 왕자리를 양위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원나라로 가요. 자, 그리고 이 충혜왕이 왕이 됐어요. 맞지. 좋아하는 거는? 네, 그쵸. 여자, 사냥. 술을 빼놓을 수 없죠, 또. 자, 근데 이 충혜왕은 16살에 처음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부터 좀 소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원나라 몽골 황실에서 충혜왕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발피였어요, 발피. 음. 발피가 무슨 뜻일까요? 망난이란 뜻이. 근데 그 망나니가 왕이 된 거예요. 정확해요. 조선시대 연산군이 있다면 고려시대는 충혜왕이 있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자, 이 발피, 망나니 충혜왕이 왕이 됐는데, 원나라 황실에서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충혜왕이. 예. 그리고 이 충혜왕이 망나니라는 걸 대부분 다 알았기 때문에, 왕 된 지 2년 만에 충혜왕 보고 다시 원나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옥새를 또 빼앗아가가지고. 그래서 충혜왕이 이제 충수광이랑 크로스가 돼가지고, 충수광은 고려로 돌아오고, 충혜왕은 원나라로 가게 돼요. 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충수광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원나라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시달리고, 이번엔 또 좀 망나니 아들한테 또 시달리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불쌍하죠? 아버지 죽고 나서 충혜왕이 다시 고려로 돌아와. 자기 세상이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망나니 짓을 이제 마음껏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자 좋아한다 그랬죠? 자기 장인어른의 첩, 예쁘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장인어른이면은 자기 아내 아버지죠. 또 이쪽 여자는 아니고 고려 여인으로 맞이했던 여인 중에 그 여인의 아버지의 첩이랑 또 바람을 피고 예. 자, 뭐 예쁘다 그러면은 뭐 처녀든 유부녀든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 왕이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나쁜 짓들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자, 이 경화공주라는 몽골 공주가 있었다 그랬죠? 이 여자는 충수광의 아내였죠. 근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충혜왕한테는 엄마 격인 거죠. 그쵸? 근데 이 충혜왕이 경화공주를 불러요. 충혜왕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귀국했다고 이제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경화공주한테. 자기 귀국한 축하 파티를 열어서 거기 경화공주를 초대한 거예요.
경화공주는 뭐 자기가 대접 잘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수광의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잖아요. 충혜왕을 불러가지고 그 또 파티를 열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파티가 자리가 열렸는데 경화공주가 얼굴이 좀 예뻤나 봐요. 충혜왕이 자 술이 잔뜩 취했는데 자 궁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안 돌아가고 경화공주 집에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그랬더니 충혜왕이 안 가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을 시켜서 경화공주를 붙잡으라 그래요. 자, 남자들이, 그 억신 남자들이 양쪽에서 이 경화공주 팔을 잡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요. 예. 강제로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라 그랬죠? 엄마 뻘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경화공주 근데 어느 나라 출신이라 그랬죠? 원나라 몽골 출신 여자라 그랬죠? 화가 제대로 났어요. 그래서 원나라 황실에다가 이 얘기를 다 얘기한다. 자, 원나라 황실에서 이 얘기가 이제 들리자마자 고려왕 저거 안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충혜왕을 원나라로 잡아가요. 그 다음에 충혜왕은 그 원나라 끌려갔다가 저 멀리 귀양 가서 그 귀양 가던 길에 죽어요. 귀양 갈 때, 뭔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서 돌아올 만한 사람들은 보통은 좀 귀양 가는 사람이지만 잘해준다 그래요. 예. 좀 이렇게 귀양 가는 길이 되게 험할 거 아니에요. 먼 산골짜기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그 수레 같은데 이렇게 타고 이렇게 왜 나무로 만든 그 옥으로 된 그 수레에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정치적으로 가능성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면은 배려를 좀 해서 보내는데 충혜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막 덜컹덜컹 막 흔들리는 그런 막 그 수레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죽어라 하고 보낸 거예요, 먼 곳으로. 그 길에 좀 고생을 하고 좀 몸살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충혜왕이 죽어요. 악양이란 곳에 끌려가다가. 죽을 만했죠. 충혜왕이 죽고 나서 원나라 황실에서 다음 누구 왕을 세울 것인지 가지고 논의가 많았는데 충혜왕이 이제 부인이 둘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역시 몽골 여자였겠죠? 덕령공주. 그리고 희비 윤씨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장인의 예, 그쵸. 충혜왕이랑 이제 예, 덕령공주의 아들이 충모광으로 즉위해요. 8살에. 몇 살? 8살. 8살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덕령공주가 대신 정치를 해요. 8살이었다가 12살, 4년 지난 거죠. 병 들어서 죽어요. 희비윤 씨가 낳았던 아들이 충정왕. 11살에 왕이 됐어요. 자, 당시 이제 원나라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아무 데나 그리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돼요. 네, 그냥 보시면 돼요. 원나라가 이 대도의 수도를 정하고 나서 중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게 1270년부터예요. 몇 년? 네. 자, 그리고 이 충정왕이 재위하던 시절이 1350년대란 말이에요. 50년대 초예요. 대략 지금 한 80년 지난 거죠.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이에요. 몽골 애들은. 만리장성 북쪽에, 사막 저 북쪽에. 인구가
5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군대 다 모아봤자, 다 탁탁 긁어봤자 20만 명 정도 나와요. 근데 워낙 그 말을 잘 타고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여기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 지역으로 다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몽골이. 근데 그 몽골이 중국을 장악한 다음에 세운 나라가 원나라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불 지르는 것만 할 줄 알았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거나 세금을 체계적으로 걷거나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80년 동안 중국인들을 지배하는데 몽골인들이 높은 관직이랑 땅이랑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차지하고 그 중국인들은 아주 홀대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당시 인구 구조를 보면은 몽골인들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몽골에 협력한 나머지 사람들이 또 1.5%. 그러니까 전체 여기가 이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3%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가 중국인들인데 한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몽골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뜯기고 땅 뺏기고 고리대로 신음하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7%가 원나라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들은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홍건적이라고 불러요. 황건적은 1500년 전에, 1000년, 1200년 전에, 한나라 때. 자, 이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홍건적 리더 중에서 유명했던 인물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장사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홍건적 반란이 워낙 그 규모가 커가지고, 원나라가 이걸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원나라가 이 홍건적이랑 힘겹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충정왕 왕 됐을 때예요. 그리고 충정왕이 왕이 됐을 때 일본은 천황이 있죠? 천황 들어봤어요? 이 천황이 원래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 천황 계승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천황이 두 명이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이때가 일본의 남북조 시대예요. 14세기. 천황이 몇 명이었다고요? 두 명. 정치적으로 혼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바닷가가 많잖아, 섬이니까. 이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정부 통제를 안 받으니까 배 타고 일로 나오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죠. 얘네들을 가리켜서 왜 도둑 구자 써가지고 왜구라고 불렀다. 자, 충정왕 시기, 이 충정왕이라는 그 어리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그 왕이 즉위했을 때 고려란 나라는 이제 외구의 침략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고려가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던 이 원나라란 나라는 후건적의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막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원나라 판단에 지금 몽골인 공주도 아니죠. 희비윤 씨는. 네. 그리고 충정왕은 어리죠. 별로 능력도 검증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는 원나라 황실에서는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충의왕도 굉장히 좀 망나니 소리 듣고 결국 폐위됐잖아요. 그래서 이 충정왕을 끌어내려요.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원나라에 당시 와 있던 공민왕을 고려의 새 왕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려의 31대 왕, 충의왕의 동생인데 15살 어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왕후가 뒤늦게 이제 충수관과의 사이에서 난 늦둥이에요. 네. 그 공민왕이 고려로 와서 고려의 31대 임금이 된다. 공민왕이 재위했을 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공민왕의 아내는 노국 대장 공주였어요. 그죠? 대장이 들어갔다는 거는 또 몽골 계통이고 장도 아니고 대장이죠. 원나라 황실, 황제 계보가 더 가까워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노국대장공주랑 공민왕과 이제 혼인을 하고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공민왕은 12살에 저기 원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원나라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당시에 어떤 머리 스타일 하고 있었을까요? 변발을 하고 있었어요. 옷도 몽골식 옷, 호복이라고 하죠. 오랑캐 호자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도 몽골 여자서 완전히 몽골 사람이 거의 되다시피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공주는 변발 안 했죠. 몽골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장식이 있는데 이 장식이 너희 어렸을 때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복 위에 이제 여자들 머리 장식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쪽두리라고 들어봤어요? 그 쪽두리가 원래 몽골 여기서 온 거예요. 몽골 장식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전통적인 한국 코스튬이 아니에요. 연지곤지도 예,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이 몽골 공주랑 귀국을 하게 된다. 자, 공민왕 처음 왕 됐을 때 제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령공주는 이제 아들이 죽어가지고 조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자, 이 충혜왕을 사실 폐위시킨 사람, 원나라 황실에서 충혜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파위시킨 것도 있지만, 이 충혜왕의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적어가지고 보고했던 거는 경화공주도 있고, 기철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기억나죠? 네. 맞아요. 이 기철은 자기 여동생 기왕후가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기도 했고, 그 다음 황태자를 낳았다 그랬죠? 이 기철이 충혜왕의 잘잘못을 또 적어가지고 원나라 황실에다 올려서 충혜왕을 끌어내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민왕이 세우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철이었기 때문에 이 기철이 요 공민왕 처음 즉위했을 때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공민왕이 10년 동안 원나라 생활할 때 공민왕 옆에서 공민왕 말동무도 되어주고 공민왕을 도왔던 신하들이 있었겠죠. 자, 이 신하들을 공민왕이 잊지 않고 공신으로 임명을 해요. 공민왕을 따랐던 신하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조일신, 그리고 정세훈, 김용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공민왕은 이 사람들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해달라는 것들을 다 들어줘요. 10년 동안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높은 관직도 주고 공신도 임명하고 땅도 주고 막 이렇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좀 요구를 해요. 근데도 공민왕이 웬만한 건 다 들어줬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근데 국민당이 결정적으로 고려 조정을 이끌 만한 그 국무총리, 문화시중이라고 했거든요, 고려에서는. 그 문화시중 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안 줘요. 학식이 있고 좀 똑똑하고 과거 시험도 급제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문화시중 자리를 누구한테 주냐면 그 망건당에서 공부했던 누구? 여공? 이재현한테 그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자, 이재현 입장에서는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민당 얘기를 듣고 나이도 60이 넘었거든요. 경험치도 많고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만한 정치를 하려는데 얘네들이 조일신이 특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일신이 이제 불만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은행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조일신의 난이에요. 네. 자, 근데 조일신의 나는 그 공민왕과 공민왕 옆에 있던 충신 몇몇들이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조일신을 제거를 해요. 진압에 성공을 하죠.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과거 시험에 또 급제했던 이인복이라는 사람.
맞아요. 기억력이 좋네. 자, 봐봐요. 이인복이란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이조년이라는 유명한 시인이면서 또 문학 장원급제한 사람이었어요. 이인복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과거 시험 급제하고.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조일신을 제거했는데 이인복은 이제 이후로 이제 공민왕을 도와서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이인복 말고도 이때 조일신을 난을 진압하는 데 또 도움을 줬던 인물이 이인복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인임이란 사람. 네, 남동생, 친동생. 둘이 사이가 형제인데 별로 안 좋았어요. 자, 형 이인복은 과거 시험 급제한 전형적인 그 공부파예요. 네. 서울대 고시 출신 뭐 이런 타입이고 이인임은 공부가 좀 안 됐어요. 좀 뭐랄까 집에서 약간 말썽 부리는 동생 타입 있죠. 근데 이인임은 눈치가 빠른 타입이에요. 네. 이인복은 과거, 이인임은 음서로 관직에 나아갔어요. 근데 둘 다 공민왕이 아무튼 이 조일신의 난을 제압할 때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때부터 공민왕 눈에 들게 돼요. 자, 이재현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공민왕 옆에서 공민왕을 도우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돼요. 대신에 이제 이재현 뒤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 누구 이색, 정몽주, 정도전. 자, 이런 인물들이 이제 공민왕 옆에서 국민당 정치를 돕게 되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 저 최후 때 무신들이 일일이 다 행정하기가 어려워서 능문능리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죠. 사대부라고 부르는데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라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신진 사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원나라에서 새로운 유학 뭐를 배웠다고요? 자, 원나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 장사성이라는 홍건적 리더가 이제 원나라 수도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원나라에서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고려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이때 고려에서 군대를 보내요. 2,000명을 보내는데 2,000명이 원나라 군대 10만 명보다 더 잘 싸워요. 원나라 군대가 그만큼 이렇게 군기도 무너지고 이제 오랫동안 평화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는데 고려 군대는 용병으로 와서 잘 싸웠단 말이에요. 이 장사성의 반란을 잘 진압했던 인물이 최영이라는 인물이에요. 들어봤나요? 최영 장군. 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 자, 벌써 외국에 나가가지고 유명을 떨칠 정도로 이 최영은 군사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어. 이제 좀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의 그림자가 이제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 이성계가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하는. 자, 공민왕이 이 조일신의 난을 겪고 이 장사성의 반란을 최영을 보내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근데 공민왕이고 뭐고 자기 여동생 기황후라는 백을 믿고 설치던 사람이 기철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원나라 황실에다가 딸 시집 보내면은 괜찮다는 걸 알고 일찍부터 자기 예쁜 딸을 원나라 귀족들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던 권겸, 노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원파로서 국정을 꽉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공민왕은 이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기회를 보다가 1356년 자, 이 기철이랑 권겸, 노책들을 그죠? 그 궁궐에서 파티한다고 하고 불러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던 기철이랑 권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노책은 몸이 아프다고 그 자리에 참여를 못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노책도 죽여버리죠.
권겸 노책. 자, 국민왕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 여기 고려가 쌓았던 천리장성 기억나요? 이 천리장성 바로 위에 천령, 여기 천령이라, 맞아, 쌍성 총관부라는 땅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지금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서 이 쌍성 총관부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때 원나라 벼슬을 받고 있던 뭐, 툭도경, 조소생, 이런 사람들은 원나라를 끝까지 이제 믿고 원나라를 따랐는데, 이자춘이라는 사람은 국민왕 편을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이자춘의 아들 누가 등장한다? 이성계. 이성계란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국민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대를 더 보내서 압록강 북쪽까지 나아간다. 인당이란 장군을 보내서. 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친원파들을 다 숙청하고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머리 숙이지 않겠다. 이런 정책들을 취하는데 이 정책을 국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원나라에 반대하고 스스로 고려가 떨쳐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원 자주 정책. 이 권문세족들이 인사권을 막 행사하던 정방이란 기구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 원정하려고 원나라가 만들었던 정동행성이란 기구 있죠? 그 정동행성이란 기구가 일본 원정 실패한 이후에도 남아있었는데 이 정동행성도 국민왕이 없애버려요. 자, 그리고 국민왕 변발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 변발도 풀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몽골식 옷도 다 이제 입지 않고 고려식 원래 예복으로 입기 시작을 해요. 자, 딱 이제 즉위한 지 5년 만에 모든 것들을 이제 원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왕이 개혁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356년부터 국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이 시작이 됐고, 자, 원나라가 이거 좋아했을 리가 없죠. 기황후가 특히 화를 내면서 너희 예전처럼 우리 원나라 섬기지 않으면 군대 보내서 쳐들어갈 거야. 근데 네. 고려 사람인데도 원나라 가서 황후가 됐죠. 그렇죠. 친원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나라가 으름장을 내놨지만 이미 원나라는 홍건적 막아내기도 바쁜 상황이었죠.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반원자주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원나라가 지금 어떻게 고려를 견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홍건적들이 계속해서 북진을 해요. 그리고는 홍건적 잔당 일부가 이 장성을 심지어 넘어요. 넘은 다음에 어디까지 쳐들었을까요? 고려까지 쳐들어온다. 자, 그래서 고려도 이거를 제대로 대비를 못 해가지고, 자, 여기 서경, 평양이죠. 자, 이 홍건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 겨울에 들어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이 서경에서 홍건적들이 보내고, 그 서경에 있는 거기 사는 백성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2년 있다가 홍건적이 또 쳐들어와요. 자, 국민왕이 이번에는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개경을 버리고 안동이란 곳까지 피난을 몽진을 간단 말이에요. 이때 홍건적이 개경까지 쳐들어와서 이 개경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자, 수도를 뺏긴 거죠. 이때 그 국민왕을 평소에 모셨던 정세훈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다시 개경을 되찾는단 말이에요. 홍건적을 몰아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정세훈 플러스 한 명 더 하면은
영. 또 한 명, 쌍성총관부 수복에 힘썼던 이성계. 정세우는 원나라 가 있던 그 공민왕, 어렸을 때부터 공민왕 옆에서 공민왕을 잘 보조하던 그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세우는 군사 부리는 능력도 좀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군대 내에서도 조금 이제 인망이 있었던 인물이고, 이 뺏긴 개경을 다시 찾는데도 큰 공을 세워요. 근데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우고 잘 나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정세훈이 평소에 자기 부하 장수들한테 좀 엄격했어요. 뭐 시간 약속 그리고 훈련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했는데 자 아무리 사람이 좀 능력이 탁월해도 너무 좀 엄격하면 그 부하들은 어때요? 좀 싫죠.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평소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정세훈이 공을 세우고 잘 나가는 거에 불만이 있었던 이 김용이라는 사람도 공민왕 옆에서 공민왕을 같이 그 모시고 했던 사람인데 정세훈이 혼자 날아가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정세훈의 부하와 김용이 짜고 정세훈을 죽여버려요. 아무나 못 읽네.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이 김용이 그 이제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와 보니까 궁궐이 다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잘 수가 없죠. 궁궐 옆에 있던 그 후왕사라는 큰 절에 가가지고 잠시 숙소로 정해서 잤단 말이에요. 이 김용이 저 공민왕이 흥왕사 가서 자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자 자기 데리고 있는 군대를 한 50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흥왕사를 기습을 해요. 그리고는 공민왕을 쳐요. 자 이게 흥왕사의 변이에요. 왕은 기억이 자 김용이 왜 흥왕사를 쳐서 공민왕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자 김용이 정세훈 부하들이랑 짜고 정세훈 죽였다는 걸 공민왕이 알아채요. 네.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공민왕이 김용에게 죽을 뻔했는데 공민왕을 닮은 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환관이 안도치라는 환관이었어요. 이 안도치가 공민왕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공민왕 자고 있는 그 이부자리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공민왕 대신에. 자, 김용의 군대가 공민왕 침실로 들어왔고, 공민왕이네? 언뜻 보니까 밤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고 있는 안도치 배를 칼로 찔러요. 그죠? 그래서 공민왕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안도치가 죽었어요. 공민왕은 그 옆에 있던 방에 자기 엄마, 공원왕후 이제 명덕태우라고 불리는 자기 엄마 그 침실 옆에서 엄마 치맛자락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너희 한옥집 가보면은 그 이렇게 창호지로 된 문 이렇게 열고 닫죠. 그 공민왕이 숨어있던 그 방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공민왕의 부인 누구? 누구? 이 여자 용기가 대단한 거죠. 적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왕을 죽일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 남편 숨어 있는 분은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용기 있는 여자죠. 이 노국대장 공주는 공민왕이랑 몽골 여자지만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공민왕이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 노국대장 공주. 아, 몽골 그냥 사이가 안 좋아요. 보통은 안 좋았죠.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흥왕사의 변이 이제 실패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때 최영. 자, 최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김용의 군대를 기습해서 김용도 잡아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때 김용을 잡아가지고 고문해가지고 김용에서 입에서 그 김용과 관련된 이 흥왕사의 변을 주도했던 반란자들을 이제 알아냈던 사람이 임견미라는 군인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국민왕이
권력이라는 건 참 이렇게 무섭죠.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갔죠? 자, 그래서 국민왕의 피를 많이 보고 드디어 뭔가 자기 정치를 좀 할 만한 기회를 가지게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왕의 조금 개인사적인 얘기인데, 국민왕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국민왕이 숨어있는 방문 앞을 지키던 용기 있는 몽골 여자. 누구? 노국 대장공주. 자, 원나라 공주지만, 국민왕이 원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 반원자주 정책을 할 때, 자기 나라 원나라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 남편 공민왕 편을 들었던 여자예요. 국민왕이 사랑했던 여인이자 정치적 파트너 노국대장 공주가 임신을 해요. 예,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근데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난상 끝에. 아이도 죽고 노국대장 공주도 죽어요. 국민왕이 이때부터 정치적인 어떤 의욕을 잃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술, 자, 일단은 노국대장공주 그 그림 있죠? 사진이 없으니까 영정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노국대장공주를 추모하는 영전, 커다란 건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영정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프 사진, 그 그림 보면서 부인 한 잔 드세요. 나 한 잔 먹겠어.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술도 안 먹, 술만 먹고 정치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거기만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있고. 왕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 영정공사를 자기 그 노국대장공주 하늘나라 가는 거 화려하게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궁궐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막 그 지붕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기도 하고 또 그 기껏해서 지어놨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지으라 그러고 자, 백성들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죠? 그러다 공민왕이 하루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자객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웬 스님이 하나 나타나요. 자, 그리고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짜잔 도수를 부려서 그 자객을 무찔러 준단 말이에요. 자, 그 스님의 이름을 밝혔는데 이름이 편조라는 스님이었어요. 야, 꿈에서 뭐 물어봤겠죠? 편조라는 스님이었는데 자, 그 공민왕이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한 신하가 자기가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스님을 알고 있다고 스님을 하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편조예요. 그래서 국민왕이 오 이거 신통한 일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편조를 불러다가 이거저거 얘기를 해보고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게 없어요. 똑똑하고. 그래서 국민왕은 이때부터 편조에게 신돈이라는 이름을 주고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 없었다 그랬죠. 의욕이 없어졌다 그랬죠. 이 신돈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라고 권력을 다 줘버려요. 자, 이때부터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다? 신돈이라는 스님이다. 이 신돈이라는 스님은 어디 출신이나 이런 것도 잘 밝혀져 있질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똑똑했어요. 당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은 이 원나라에게 아부해오던 세력들이 아직도 그 고려에 남아가지고 산과 강을 경계로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검문세족들. 그 검문세족들이 땅을 가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고리대 이용해가지고 자, 세금도 안 내고 고려를 병들고 썩게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도는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이들을 개혁하기 위한 이제 칼을 빼드는데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사업을 해요. 신돈이 했던 이 사업이 전민 변정 사업이에요. 전은 땅전자고 민은 백성 민자예요. 변정은 조사해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전민 변정 사업을 담당했던 기관이 전민 변정
도감이. 자, 이렇게 해서 전민변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권문세족들이 차지한 넓은 땅들 이런 것들 조사해서 억울하게 땅 뺏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해요. 권문세족들이 워낙 세력이 커져 있고 그리고 높은 벼슬들을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텅이를 쳐 있으니까 패밀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뭔가 견제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겠죠. 신도는 혼자니까. 그래서 신돈이 정치적 파트너를 둘러봤는데 신돈은 출신 성분도 좀 이렇게 미천한 사람이고 뭔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이 마땅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둘러보고 둘러봤더니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한 이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죠? 신돈이 파트너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 신진사대부. 자,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당시 그 고려 관직 중에서 왕이 잘못하거나 신하들이 잘못하면 그거를 비판하고 탄핵하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 관직을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품계는 낮지만 남을 비판하고 꼬집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앞으로 출세길이 딱 보장된 정치인들이 요 대간 자리를 거쳐가지고 보통 출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을 그 대관 자리에 임명을 하게 한 다음에 권문세족들을 막 비판하고 공격을 하게 했어요. 자, 근데 신도는 스님이라 그랬죠? 불교잖아요. 근데 성리학,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말이 안 되니까. 불교에서는 일단은 맞아. 신이 종교는 좀 다른 게 그래서 유학은 충과 효가 최고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해탈에 이르려고 머리 깎고 세상을 등지죠. 그죠? 이거는 유교에서는 진짜 후에 쌍놈들이 하는 짓이죠. 부모님들 버리고 산으로 혼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유학은 불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신진사대부들은 힘이 없었는데 권문세족들한테 눌려있는 상황에서 스님이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손을 덥석 잡았을까요? 덥석 잡지는 않고 예, 예 그러면서 아무튼 자기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방향이니까 신돈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돈이 이 신진사대부들을 위해서 국자감이란 교육기관이 있었죠? 그 국자감이란 교육기관을 조금 더 정비해서 그걸 키워줘요. 유학교육기관을. 그래서 이때 성균관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죠? 자, 고려 말에 이제 국자감이란 교육기관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요? 성균관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신돈이 보니까 이 원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게 증명이 돼요. 홍건적의 리더였던 주원장이 이제 나라를 세우거든요. 이 나라가 명나라예요. 자, 원나라는 몽골족의 나라죠. 명나라는 어- 한족의 나라란 말이에요. 중국인들.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공격해서 원나라를 저 만리장성 북쪽에 원래 살던 어디로 몽골 고원으로 몰아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나라는 세력을 잃고 이 몽골초원으로 쫓겨간 다음에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게 돼요. 뭐라고 부른다? 북원. 원나라는 쫓겨갔죠. 이제 중국은 명나라가 다스리게 돼요. 명나라는 과거 시험에서 성리학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정해서 이때부터 성리학이 명나라의 관학이 된단 말이에요. 자,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가는 상황에서 여기 요하라는 강이죠? 얘들아,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했어요? 요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는 명나라도 국원도 신경 쓰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당시. 자, 신돈이 요거를 보고, 자, 군대를 모아서 여기를 우리 땅으로 쳐들어가서 여기를 우리 땅으로 만들자고 공민왕에게 제안을 하고 공민왕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요동으로 원정을 가요. 쳐들어가는 거. 원이 멀 원자거든요. 멀리 정벌하러 간다 이런 뜻이. 자, 이게 1차 요동 정벌이에요. 이때 1차 요동 정벌을 이끌었던 인물이 그 형은 과거 시험 붙었지만 본인은 음서로 출세했던 누구? 이인임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성계라는 사람이 1차 요동 정벌이. 자, 여기 요동을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키는 병사들이나 사람들이 없어요. 여진족 잔당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을 정복을 하고 이 지역에다 깃발까지 꽂았는데 가지고 왔던 군량을 저장해 놓은 군량 창고에 불이 나요. 버틸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개경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동 지역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고려가 보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성계는 이때 요동을 한번 가보고 직접 돌아온 거죠. 자, 근데 1371년 이제 신돈이 권력을 장악했던 게 1365년이었거든요. 6년 지난 거죠. 자, 6년쯤 지나가지고 이런 소문이 돌아요.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다 보니까. 공민왕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발을 뺀 상황이고 신돈에게 모든 걸 맡겨놓은 상황인데 신돈이 막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자기 필요한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한다. 공민왕이 웬만한 거는 다 막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꿔요. 자기가 믿어주고 있던 신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배를 보낸 다음에 죽여버린다고. 왜요? 자, 이렇게 해서 신돈이 죽죠. 네. 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수업 말미에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만 좀 들어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신돈이 제거당한 다음에 공민왕은 완전히 정치할 의욕을 상실해요. 자, 이제 뭘 하냐면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와의 사이에서 한번 아이 가진 이후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당시 공원왕후,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태후라고 불렸겠죠? 명덕태후라고 불리는데 이 명덕태후 입장에서는 아들인 공민왕이 자식을 못 낳고 저렇게 죽은 자기 아내만 그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이 명덕태후가 계속 공민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민왕이 여러 후궁들을 들여요. 근데 그 후궁들 공민왕은 마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공민왕이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좀 그 명문가 집안 자식들, 아들들을 데리고 좀 다니는데 이 아들들이 얼굴들도 좀 잘생기고 집안도 좀 빵빵한 귀공자들이었어요. 이 귀공자 공민왕 주변에서 공민왕을 따라다니던 이 귀공자 그룹들을 자제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공민왕이 이 자제위들이랑 술자리를 자주 갔는데 네, 그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자제위 부사들이랑.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아내는 죽어버리니까 한동안 마음을 못 잡다가 이제 이 자제위 부사들이랑 네,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이죠? 네, 공민왕이 남자들이랑. 자, 그런데 계속 이제 엄마 명덕태후 입장에선 답답하겠죠. 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자제의 무사들이랑도 멀리하라고 하는데 공민왕이 그 말을 안 듣죠. 그리고는 공민왕이 술 마시다가 하루는 술자리에서 그 엄마가 애 만들려고 여러 훅 만들어줬다 그랬죠. 자제의 무사들 하나하나씩을 그 후궁 침실에다가 집어넣어요. 저, 그죠?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 뭘 만들라는 거예요? 아이를 만들라는 거. 그 아이를 자기가 스스로 숨겨. 그쵸? 근데 아이를 만들라니까 그 후궁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갑자기 그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후궁들은 자, 그 동아줄 매달아 놓고 목 자살하겠다고 공민왕한테 만약에 계속 강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민왕이 그 자제의 부사를 철수시키는데 익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익비. 익비 한씨라는 여인. 그리고 자제의 무사 중에서 문화시 중이었던 홍원박. 홍원박의 아들 홍륜이라는 무사가 있었어요. 공민왕이 익비 한씨 처소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해요. 너 얘랑 애 만들어. 그러니까 칼로 위협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익비 한씨랑 홍윤이 정을 통하게 돼요. 자, 여러 번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익비 한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공민왕이 아이를 가졌다는 보고를 들어요. 환관이었던 최만생이라는 공민왕 주변의 환관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공민왕이 그때도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최만생한테 익비가 임신했다는 보고를 듣고 최만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홍륜 죽여버려. 홍륜 죽여버리는데 어 그러니까 최만생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최만생 너도 내가 홍륜 죽이라는 얘기 했다는 거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너도 곧 죽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만생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덜덜 떨렸겠죠? 최만생이 공민왕 얘기를 듣고 홍륜을 죽이라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을까요? 홍륜을 찾아가요. 야, 공민왕이 너 죽이래. 어떡해? 홍륜과 최만생이 힘을 합치죠? 다른 자제의무사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자고 있는 공민왕을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공민왕은 자제의무사들에게 시해당했죠? 말이 시해지 이거?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죠? 네. 아, 공민왕이 아직 살아 생전에 신돈이라는 사람한테 한때 권력을 줬다 그랬죠. 그때 신돈의 집 여종 중에서 여자 종 중에서 반야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여자 종, 여자 하인, 그죠? 여자 노비. 이 반야는 신돈 집의 여종이었는데 공민왕이 신돈 집을 몇 번 드나들다가 반야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공민왕이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반야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반야와 공민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모니노. 네? 모니는 뭘까요? 모니. 음, 석가모니. 노는 뭘까요? 노. 노비겠죠? 석가모니의 종이란 뜻이에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모니노. 이름 예쁘죠? 예쁜가? 네. 아무튼 모니노라는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공민왕이 어느 날 살아있을 때 이 모니노를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5살짜리를. 그, 아, 그쵸. 엄마가 노비니까. 근데 그래도 왕이랑 결혼했으니까 이게 왕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데 고려는 그걸 좀 덜 따지는 나라니까. 얘 5살 때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이걸 아무도 안 믿었다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민왕이
여자 임신을 못 시킨다는 그런 낭설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관심도 좀 없었을 뿐더러 좀 공민왕이 그 불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반대한 측에서는 또 노국대장군주 임신은 그럼 어떻게 시킨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공민왕은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도 자식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신돈집 여종을 만나가지고 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민왕이. 신하들이 그걸 아무도? 그럼 얘를 누구의 자식이라고 신하들이 믿었을까요? 신분의 자식. 얘를 신돈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돈이 이미 임신한 그, 네, 이 반야를 공민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 더.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는 목장이 많았었거든요. 이 말을 기르는 목장은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설치하고 갔다 그랬죠. 그리고 말을 길러가지고 원나라로 가져갔는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지금 중국의 주인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원나라로 가야 되는 이 말들이 이제 명나라와 고려가 새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원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 말을 명나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못 보내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고려 조정에서 이 제주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걸 진압하러 보내는데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목장에서 말 기르는 사람들을 목호라고 한다 그랬죠. 명나라로 말 보내는 거에 반란 일으킨 걸 이제 목호의 난이라고 불러요. 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려고 당시 공민왕이 군사를 보내는데 군사를 이끌었던 책임자가 최영 장군이었어요. 누구? 최영. 최영이 제주도로 간 사이에 공민왕이 홍룡과 최만생 무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최영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공민왕이 죽고 나서 공민왕이 이제 죽자마자 홍민이랑 최만생은 겁이 났겠죠. 자기들이 왕을 죽였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너무 큰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막 궁궐 안을 뛰어다녀요. 소리를 지르면서. 국왕이 시해되셨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국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가 죽여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이 막 난리가 났겠죠? 자, 그래서 당시 여러 신하들이 이제 한밤중에 다 궁궐로 몰려 들어와요. 자, 근데 그때 이 최만생, 이 여기 카라랑 옷깃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래요. 자, 그거를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해요. 네, 눈치가 빠르죠? 자, 저 최만생 잡아다가 고문해봐. 자, 고문을 열심히 했더니 최만생 입에서 홍륜, 자재위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만생과 홍륜을 공민왕을 이제 죽였다는 범인으로 잡아내게 됐죠. 이 홍륜과 최만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 실세로 부각된 인물이 누구다? 이인임이라는 인물이다. 공민왕 살아생전에 뭐 조율신의 난을 진압할 때도 요동정벌 갈 때도 여러 가지 공민왕들이 일을 할 때 공민왕 편에서 몰래 공민왕을 따랐던 그리고 신돈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또 신돈 밑에 납작 엎드렸던 눈치가 빠른 인물 누구? 이인임이 이때 이제 정계의 얼굴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고 권- 최고 권력자. 그리고 이인임이 다음에 한 작업 왕이 죽었죠. 다음 왕을 세워야 되죠. 자, 다음 왕으로 이인임이 정한 사람이 누구? 이때 10살이었어요. 이름 남자예요, 남자였어요. 아들. 예, 원인어. 이름은 우였어요, 우. 고려 왕자니까 성이 뭐예요? 이 왕우를 공민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으로 세워요. 이 사람이 고려의 32대 왕 우왕이에요. 무슨 왕? 우왕. 이름이 우인데 그냥 우왕이죠. 원래 왕은 죽은 다음에 그 왕을 꾸며주는 시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요? 폐위가 돼요. 신하들한테 폐위가 되기 때문에 우왕과 우왕의 아들 창은 우왕 창왕이라고 그냥 불립니다. 좀 회의가 안 됐으면 성원송이 완전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폐위가 안 됐으면은 공민왕처럼 이렇게 시호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텐데 공민이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에서 준 시호거든요. 근데 우왕 창왕은 조선을 건국할 세력들에 의해서 폐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조선을 건국할 사람들, 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우왕과 창왕을 끌어내린 명분, 신돈의 자식들이라. 저 사람은 왕우 왕창이 아니라 신우 신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내리고 지금 문란해진 고려를 대신해서 조선을 건국한다. 이런 논리들을 조선 사람들이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까지 한번 봐봐요. 최고 권력자로 떠오른 사람은 누구다? 이인임이라는 사람이다. 박정희 대통령 부하손에 죽죠. 정이 더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라는 자기 부하손에 의해서 총 맞고 죽죠. 그게 11.6 쿠데타예요. 11.6, 네, 12 사태라고 하죠. 11.6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죽은 그 공간, 종로구 궁정동의 그 중앙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안전가옥이었거든요. 그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체 수습하고 그 살인 현장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죽었다는 거를 뉴스에다 발표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님 아니,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머리였어요. 전두환이죠? 그걸 틀린 전두환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죠. 원래 대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 군대 내에서 그 비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보안사라는 그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 보안사의 최고 책임자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죽었을 때 그 제일 먼저 수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두환.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의 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그리고 나서 차기 권력이 됐죠? 그것처럼 이인임도 국민당 죽은 과정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국민당 시절에 입지를 쌓아온 인물이긴 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수선한 고려 정부에 이제 제주도에서 겨우겨우 그 반란을 진압하고 누가 돌아올까요? 최영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인임과 최영의 라이벌 구도가 한동안 일어나게 된다.